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한 변호사 채널 영상 기록인데요. 이걸 보면서 파산 절차에서 조금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문제, 특히 명의신탁이랑 사행위가 같이 엮인 실제 사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72년생 여성 채무자분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사건 요약보다는요. 이분이 어떻게 이 부동산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해서 법적 쟁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 사례가 참 그 파산 신청이라는 과정 뒤에 숨어 있는 재산 문제들, 특히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 같은 게 어떻게 좀 예상치 못한 법적 다툼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채무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, 또 채권자들은 뭘 의심하는지, 그리고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채무자분 상황부터 좀 볼까요? 2007년부터는 주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임차주택에 사셨다고 해요. 그러다가 2015년인가 16년 그쯤에 잠시 계룡시에 있는 오빠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셨는데 네네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이 채무자 본인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취득했더라고요. 물론 자금은 오빠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요. 본인 명의로 자금은 오빠 거. 네.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식당도 하시고 꼬치가게도 하셨는데 잘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중국인 동업자랑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를 같이 했는데 이 동업자가 운영 자금을 카지노에서 다 날리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빚이 한 5억 5천만 원? 엄청 큰 빚을 떠안게 되신 거죠.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셨네요. 네. 이분이 가진 유일한 본인 명의 재산, 그 계룡시 아파트 있잖아요. 네네. 그 아파트. 그걸 조카한테 1억 6천만 원에 팔아요.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딱 팔고 나서 바로 다음 달 2017년 1월에 오빠 부인, 그러니까 올케죠? 옳게요. 네, 올케가 이 아파트에다가 조카를 채무자로 놓고 채권 최고액 1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딱 설정을 합니다. 잠깐만요. 근저당권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조카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올케가 그 아파트를 팔아서 최대 1억까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기관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이거 빚 갚기 싫어서 재산 미리 빼돌린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렇게 보이겠네요. 네, 법률 용어로는 사해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조카랑 올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. 그 아파트 판 돈 1억 6천만 원 다시 내놓아라. 그리고 그 근저당권도 없애라. 이런 청구를 한 거죠. 와, 듣고 보니까 진짜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요.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어요? 그럼요. 그래서 채무자가 결국 파산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이 소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. 이걸 소송 수계라고 하는데요. 소송 수계. 네, 쉽게 말하면 관제인이 채무자 대신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. 관제인의 목표는 딱 하나죠. 파산 전에 채무자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와서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. 즉,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재산을 다시 찾아오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채무자 쪽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 원래 오빠 돈으로 산 거고 나는 이름만 빌려준 거다. 명의신탁이다. 네, 그렇죠. 명의신탁 주장. 그러니까 조카한테 판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 거니까 사회행위가 아니다.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? 예전에 판례 중에도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주는 건 사회행위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그 명의신탁 주장은 실제로 방어 논리로 많이 쓰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제인이 보기에 좀 걸리는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. 첫째는 이게 정말 오빠 자금 100%로 산 건지 그걸 입증할 만한 명확한 금융 증거가 좀 부족했어요. 입증이. 네. 그리고 둘째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큰 빚을 지고 파산을 앞둔 그 시점에 유일한 재산을 가족한테 넘기냐는 거죠.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. 속담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그런 격이라 사회행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던 거죠. 하긴 가족끼리는 차용증 같은 거 잘 안 쓰고 돈 거래하기도 하니까 입증이 쉽지는 않았겠네요. 그럼 결국 이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? 꽤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양측의 화해 계약을 맺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관제인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그냥 끝낸 거죠. 화해로? 네. 아마 그 오빠 쪽에서도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좀 어렵고 또 소송 길어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실리를 택한 것 같고요.
관제인 입장에서도 소송 끝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좀 어렵다면 그 위험 부담보다는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래서 화해로 돌려받은 돈 정도로는 채권자들한테 실제 배당금이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. 안타깝지만. 아, 결국 배당은 못 받았군요. 네. 사실 파산 직전에 이렇게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.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이런 걸 찾아내려고 소송 수개하고 부인권 행사하고 또 관련 소송이 있으면 이송 신청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. 오늘 차례 보니까 이게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섣불리 움직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. 설령 진짜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 시점이나 정황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 파산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빚은 좀 탕감받고 싶고 근데 동시에 또 어떻게든 재산을 조금이라도 좀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돌하기가 쉽거든요. 네,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신다면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만 앞세우시기보다는 반드시 먼저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. 이 사례가 법적 문제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, 그리고 진짜 한 걸음 떨어져서 신중하게 상황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. 그러고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법이라는 게 단순히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언제 그랬는지 또 왜 그랬는지 그 시기나 의도 같은 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어디까지가 내 재산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노력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법망을 피하려는 부당한 시도인지 그 경계가 늘 명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